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형태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새로운 상담 이론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론을 만들어낸 창시자는 그 정신분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태치료를 창시한 프리츠 펄스도 역시 정신분석 치료의 그 훈련을 거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상담 이론들과 형태치료가 다른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인간주의나 애들러나 이런 분들은 거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죠. 개인의 어떤 경험, 이 경험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시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갔다면 형태치료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분리될 수 없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형태. 그래서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 속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전체로서 경험하는 존재이지 어떤 부분으로서 경험을 해서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상에 보면 먼저 형태치료에서 제시하는 인간관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형태치료 역시도 실존주의의 철학이라든가 현상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개인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삶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형태치료에서 이 전체적인 측면하고 더불어서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나라는 실체가 경험하는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현재를 강조한다라는 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매 순간의 강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우리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 그래서 현재의 순간을 어설프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결국 형태치료가 지향하는 바는 상담을 하러 찾아온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순간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현재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식되어지는 감정이 어느 만큼 충분히 맞닥뜨려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맞닥뜨려지지 않았다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아주 강렬하게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야만 그 부분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치료에서는 인간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그 전체가 온전히 지금 현재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험의 자각 현상들은 결국은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모양새라든가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형태치료에서는 미해결 과제, 이렇게 미해결 과제라는 것을 등장을 시키죠.
자, 그렇다면 그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과거에 충분히 체험되지 않은 감정들, 그런 감정의 응어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그런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몰입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곧 그러한 감정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미처 해결되어지지 않은 감정,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한 상태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고상에 보면 미결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한, 그게 타인에게도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바에 우리가 충실히 어떤 과업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갖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과 타인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형태치료에서 어떤 좀 더 그거가 몰입이 됐을 때 한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래요. 한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성장 지점이 멈춰서 단절된 시기를 더 많이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원한이라든가 분노 또는 증오심, 고통스러움, 불안, 슬픔, 죄책감, 자포자기,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현되어지지 않은 채 완전히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끌어안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간의 효과적인 접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항상 묻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그 개인에게 독특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미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결 감정을 풀어야만 진정한 개인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해결 감정을 해결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희노애락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슬프면 슬플 때 그 슬픔의 덩어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기쁘면 기쁠 때 그 기쁨의 덩어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히어앤나우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곧 히어앤나우 속에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이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왜 가슴 속에 묻고 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고통스러움들로 우리가 함께 풀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서는 하나의 우리가 회피라는 걸로 대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원고 아래편에 보면 미결 감정하고 관련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미결 감정을 직면해서 부딪히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과 연합되어진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회피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단서로, 중요한 요소로 불러일으켜서 볼 수 있을 텐데, 회피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충분히 그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든가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로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어떤 다른 감정들이 동반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회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어떤 층을 형태치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층을 우리가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이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미해결 감정을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5개의 층을 나타내죠. 그러한 감정이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가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포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한의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의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성숙 성이 중단된 지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개인이
그 성숙해가는 과정에 성숙이 멈추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살긴 사는데 역사가 단절되는 그런 시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곧 역사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 지점부터는 자기가 정말로 성숙해가는 그런 연결의 통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은 있지만 심리적으로 성숙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이런 부분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이 곧 형태치료적인 접근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파의 단계라든가 외파층의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제시되어질 수 있는 개념들 중에 하나는 접촉과 접촉에 대한 저항이라는 걸로 살펴볼 수 있죠. 이 접촉과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히어앤나우에서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오감이 살아있다. 오감이 충분히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충분히 살아서 기능할 수 있는 것. 기능이 원활할 때 우리는 히어앤나우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제대로 접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심정적인 접촉이 얼마나 원활한지에 따라서 그 개인의 그 단절된 부분들이 성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자, 그렇다면 접촉은 그 좋은 접촉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독자적인 성격이나 그런 성향들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연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더 원활한 상태를 우리가 좋은 접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환경에 대해서 연속적이고 새로운 적응을 창조해내는 것이 좋은 접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걸 다시 정리를 한다면 오감의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결국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를 성장 또는 성숙시켜주는 그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좋은 접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접촉의 전체적인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험들 속에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완전히 활력을 찾는다 그랬는데 충분히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원활하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충분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내사라고 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정신분석에서는 투사를 다루는 방식, 전이의 해결이라는 것 곧 투사를 작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투사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면모를 타인에게 옮겨놓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쪽으로 그 경험을 한다면 이 내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인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기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보다 기능할 수 없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형태치료에서는 접촉이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 그 화나는 감정이 최대치로 인식이 될 때 그것을 밖으로 풀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이런 접촉에 대한 저항 양식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지만 형태치료에서는 이 내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지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형태치료에서는 접촉을 맞는 자신의 지배적인 양식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 얘기는 내가 뭔가 충분히 히어앤나우에서 오감을 활용해서 경험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이유가 하나의 우리의 내사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설명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이 곧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의 탓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치료 과정에서 또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런 내사나 투사나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좋은 접촉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할 때 거기에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들의 흐름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상적인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치료 과정을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형태치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형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 전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게슈탈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는 거. 나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결국은 형태치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거는 전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원고상에는 없지만 전경과 배경의 변환을 치료 과정에서 다루게 돼요. 이 전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감정의 덩어리를 하나로 본다면 이 감정의 덩어리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이 외부 현실과의 접촉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그 경험되어지는 양상 속에서 그 감정이 주로 표면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나는지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지는 개인의 어떤 선택사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표면에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들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경이라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 있는 어떤 감정일 수 있는데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표면에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미 그 사람의 다른 체험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거는 표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이면에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형태치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양상들이 어떤 걸로 드러나느냐, 어떤 걸로 경험되어지느냐라는 거지 그 사람의 전체의 감정의 덩어리들이 그 부정적인 것만 있다, 긍정적인 것만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담자들로 하여금 이 내사하는 방어 기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 전경 속에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배경 속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환기시켜서 서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형태치료의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형태치료를 하는 치료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할게요. 형태치료자는 내담자의 감정이라든가 현재에 대한 인식 또는 다른 상담 이론하고 좀 더 다르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신체적인 언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민감하게 읽어내면서 상담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 다음에 신체 언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회피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식의 차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게 치료자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외부의 지지에서 내부의 지지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아까 그 한의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성장의 지점이 멈춘 상태라고 했을 거예요. 이 성장의 멈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안에 전경에 있는 요소를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출 수 있다. 결국 이 고리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래서 한의장벽을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이 사람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갖고 있는 양식은 외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부의 어떤 지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내가 뭐 부정적인 그 경험들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만약 내가 어떻다면 난 이렇게 실패할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실제적인 변화를 돕는 과정이 치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형태치료에서 접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진정한 의사소통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인 단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체적인 단서들도 중요한 언어의 영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과 언어상과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그 사람의 주의와 인식이 차이에 대해서 또 그 내담자가 표현하는 음성적인 언어, 아까 얘기했죠. 언어적인 어떤 진술이라든가 또 신체 언어상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때 그 내담자를 좀 더 원활하게 돕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내담자가 이 상황에서 경험하는 거는 자신의 감정,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려지지 않으면 내담자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의 변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담자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here and now에서 어떻게 충분히 경험되고 자각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접촉이 얼마나 원활한지 이런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언어와 음성적인 언어의 그 일치 정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분명하게 이런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부과가 됐을 때 치료는 보다 더 배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책임 능력을 회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편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그때 충분히 책임을 진다라는 게 어떤 건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언어적인 진술과 신체적인 어떤 언어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자가 사용하는 치료 기법이 아니라 치료자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느냐. 이 얘기는 그러면은 다른 이론들의 치료적인 관계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주의 인본주의 상담에서도 제시되어지는 부분들이 치료자의 인격 자체가 상담자의 태도 자체가 전반적인 상담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형태치료에서도 얘기하죠.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오감을 얼마나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험을 하고 그 접촉을 극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내담자, 상담자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기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기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형태치료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 치료의 기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될 때, 아까 회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신념, 부정적인 어떤 결론,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내는 것들 하나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우리가 미해결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접근에 의해서 우리가 커다란 3가지 축을 두고 구체적인 기법을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형태치료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비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비의자 기법의 핵심은 내담자가 내사를 외형화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치료자는 치료자와 그 내담자 사이에 의자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를 잘 피력하지 못할 때 그 의자에 앉아서 한번 충분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그동안에 다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생긴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 걸 결국은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본다면,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의자 기법이라는 거죠. 그쪽에 역할을 바꿔서 앉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슈탈트적인 어떤 집단 상담에서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개인 상담에서는 그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일 내가 어떻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책임을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그 치료 과정에서 체험시키는 역할은 치료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슈탈트 치료자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할 때 항상 주어를 사용하도록 하죠. 내가, 나는. 주어가 생략이 된 어떤 문장의 진술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에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임의 수용을 돕기 위해서 항상 나는 그러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곧 자기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이 주체로서의 경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을 상상 속에서 시연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공포라든가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될 경험들을 좀 더 강하게 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지, 결국은 자기가 주체로서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사람의 경험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경험하고 맞춰주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한해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 한해 장벽이라는 거는 자기의 역사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온전히 체험을 하고 기능을 할 때 곧 그 자신은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가적인 측면을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이면에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이미 체험 속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별로 나름대로 어떤 조절되어진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연습이라는 게 하나의 구체적인 기법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과장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들이 신체 언어의 미세한 어떤 신호라든가 단서를 잘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뭔가 이렇게 표현이 어눌하다 그러면 그 어눌한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아주 어눌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이 어눌함 속에서 가려져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가 독자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지속적인 부분이라든가 꿈에 대한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데,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꿈과 형태치료에서 얘기하는 꿈의 내용은 상당히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 형태치료에서 꿈을 해석하는 데는 다른 꿈속에서 나타나는 타인들을 통해서 그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곧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어떤 한 인격의 부분들을 타인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어떤 옷을 입고 있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들을 내담자가 경험하지만 곧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게 형태주의 치료에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강의 진행 과정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융이 얘기하는 꿈과 형태치료가 얘기하는 꿈 이런 부분에 그 이렇게 접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분석 치료에서 다루는 꿈의 해석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형태치료를 만들어내는 펄스는 꿈의 형성 이론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꿈속의 모든 사람과 대상은 꿈꾸는 사람의 투사되어진 요소다. 그래서 형태치료는 꿈을 통해서 투사되어진 면모들을 다루게 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내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가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충분히 경험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 이렇게 투사나 내사를 함으로써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감정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미해결 감정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히어 앤 나우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갖추게 되는 면모를 그 돕는 과정이 하나의 형태치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태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